아니요. 우리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하셨어. 저 바다 너머 용왕님이 서방님을 지켜주신다 했단 말이오. 강릉 영진항 성난 파도가 절벽을 핥히는 언덕 위에서 한 여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었고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사방으로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발은 절벽 끝 허공을 반쯤 밟은 채 무너질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다. 네 서방 한수는 진증의 물고기 밥이 됐어. 그 앞에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느릿느릿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영진항의 실세이자 악질 고리대금업자 최객주였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선 옥분을 아래 위로 훑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최객주가 여인의 머리채를 향해 손을 쑥 내뻗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은 그 손목을 두 손으로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 바위 위에 두 발로 꼿꼿이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로는 바위를 부수는 파도가 굉음을 내며 치솟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이 바다를 건너 돌아오시기 전엔 나는 한 발짝도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옥분의 두 눈동자는 핏발로 가득 찼지만 그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바위가 되어서라도 그분만을 기다릴 것이오. 언덕 아래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세차게 강타했고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옥분의 치맛자락을 거세게 채찍질했습니다. 최객주의 비열한 탐욕과 목숨을 내건 한 여인의 처절한 기다림이 이 절벽 끝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도 조선직업 야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영진항의 거친 바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의 최객주는 지금과 달리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내였습니다. 그는 몰래 버려온 해상 밀거래가 발각 직전까지 몰린 데다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겹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쌓아둔 화물들이 바닷속으로 하나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함께 손을 잡았던 동업자들은 저마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부 한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통을 벗어던지고 성난 파도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몸을 조금도 사리지 않고 최객주의 화물을 하나하나 건져 올렸습니다. 덕분에 최객주는 목숨과 재산을 통째로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수야, 오늘 내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최객주는 그날 한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반쯤 굽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불을 되찾고 권세까지 손에 쥔 최객주의 눈에 서서히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수의 아내 옥분이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옥분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치밀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객주는 한수에게 일부러 낡고 삭은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매겼습니다. 한수가 길을 쓰고 빚을 갚으려 하면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사사건건 방해를 놓았습니다. 한수의 숨통을 조이던 최객주는 어느 날 그를 조용히 불러 속삭였습니다. 한수야, 이번 조업만 성공하면 내 빚은 전부 탕감해주마. 대신 저 먼 바다, 검은 소용돌이 근처로 나가야 할 거다. 거기 고기가 노다지거든. 최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역은 조류가 뒤엉켜 한번 빠져들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죽음의 바다라는 것을. 배가 낡으면 낡을수록
폭풍이 치면 칠수록 한수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한수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병든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사가 빠진 낡은 배에 올라 거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수가 배를 타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눈도 붙이지 못한 채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진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가보인 은가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한수가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직접 끼워주던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낼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면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쌀 한 대박이라도 사서 돌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시장 바닥 한 구석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에 채이고 뒤집힌 채 숨이 끊어져가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였습니다. 옥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북이가 눈을 느릿하게 깜빡이며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맑고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눈물과 다를 바 없는 서럽고 간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상인나리, 이 거북이를 제게 파십시오. 상인이 턱을 들었습니다. 이건 용왕의 사자라 불리는 영물이라네. 비단 한 필 값은 받아야 해. 옥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가락지를 판 돈 전부를 상인의 손바닥 위에 남김없이 올려놓았습니다. 며칠을 굶어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거북이를 두 팔로 조심스레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정성으로 돌보고 막걸리로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릴 무렵 거북이를 안고 영진항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거북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가거라. 파도가 조용히 거북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이다. 우리 서방님도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다오. 이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최객주가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년이 짐승 하나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물에 던져? 어지간히 돌았구먼. 그는 그날 밤 옥분을 노예로 부린 계약서를 새로 펼쳐 붓에 먹을 듬뿍 찍었습니다. 최객주의 계략은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한수의 배는 검은 소용돌이 해역에서 태풍을 만났고 사흘 뒤 영진항 해변에는 부서진 선체 조각들이 파도에 쓸려 들어왔습니다. 돛대가 반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한수가 아끼던 노가 너덜너덜한 채로 모래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수는 갔어. 그 험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최객주는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바로 옥분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방 안에서 통곡하는 여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이게 다 내가 거북이 같은 요물을 살려줘서 그런 거다. 바다의 신이 노하신 거야. 내 서방은 너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다. 죄책감이라는 독을 조금씩 옥분의 가슴 깊이 흘려넣는 수법이었습니다. 최객주는 이것으로 모자라 매일 밤 옥분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거절하면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짐을 싸야 할 거다. 옥분은 이를 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 가혹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최객주의 위세에 단단히 눌린 사람들은 옥분을 도와주기는커녕 골목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부살이 낀 여자라더니 남편 잡아먹는 년.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날마다 홀로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찬 비가 쏟아져도 언덕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칼바람 부는 밤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발밑 땅은 그녀의 눈물로 젖어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 서 있던 두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녀만은 온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배가 뒤집히며 한수의 몸이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를 넓고 단단한 등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옥분이 살려준 바로 그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는 한수를 등에 태운 채 파도와 조류를 헤치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수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호로 빚어올린 거대한 궁궐, 진주로 세운 문, 해초와 물고기 떼가 그 주위를 유유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용왕의 나라였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사자를 살려준 옥분의 선의에 보답하고자 한수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날마다 진귀한 음식이 차려졌고 눈부신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의 가슴 한켠에는 쉴 새 없이 옥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용왕님, 제 아내가 홀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용왕이 허허 웃으며 달랬습니다. 이곳에 온 지 불과 사흘뿐이니 조금 더 쉬었다 가거라. 그러나 한수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용궁의 하루는 지상의 1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가 용궁에서 보낸 사흘 동안 지상에서는 무려 3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간절한 뜻을 끝내 꺾지 못한 용왕은 그에게 2개의 선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커다란 괴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맑고 둥근 거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왕이 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어떤 거짓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거울이다. 지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너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울을 잊지 마라. 한수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 괴짝을 꼭 안은 채 파도를 넘었습니다. 아내에게 줄 보석을 품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내디딘 영진항은 3년 전 그가 떠났던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최객주의 깃발이 마을 곳곳에 꽂힌 낯설고 음산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수가 영진항 모래사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짠바람에 눈을 가늘게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최객주가 비단 도포를 걸치고 한가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집이었습니다. 한수의 마당이었습니다. 옥분이 손수 심은 봉숭아 화분이 산산이 깨진 채 한쪽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최객주! 한수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내 아내 옥분이는 어디 있느냐? 잔치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한수가 보석 괴짝을 손에 들고 살아 나타나자 최객주의 낯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열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수냐? 살아있었구먼. 최객주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내 처는 말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돈 많은 양반 하나를 꼬여서 야반도주해버렸어. 이 집도 내 빚 대신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당장 눈앞에서 꺼져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며
거짓 증언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옥분이는 진작에 도망갔소. 우리 모두 봤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려는 순간 한수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이 준 진실의 거울이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최객주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거울 안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최객주가 밤마다 옥분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장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장면이 차례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거울이 내 놈의 죄악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다! 한수는 거울을 손에 쥔 채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를 향해 홀로 서 있는 기이한 형상의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옥분이 즐겨 입던 비단 치맛자락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덕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겠다던 그 말 그대로 옥분은 정말로 바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옥분아, 한수가 바위를 향해 달려가 두 팔로 있는 힘껏 껴안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옹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제발 눈을 떠다오. 뜨거운 눈물이 바위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낮의 파란 하늘이 갑자기 먹빛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진항 앞바다에서 전에 없던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파도 꼭대기에서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더니 하늘을 향해 길고 서늘하게 포효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고 사람의 목숨을 제 욕심의 발판으로 삼은 자들이여, 바다의 분노를 받아라. 파도가 산처럼 일어나 최객주의 기와집을 단번에 덮쳤습니다. 그가 수탈에 쌓아둔 곡식 창고가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최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에게서 빼앗아 차지했던 보석 괴짝들이 갑자기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의 양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탐내며 빼앗았던 것들이 이제 그를 끌어내리는 굴레가 된 것입니다. 최객주는 비명 한마디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검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옥분을 배신했던 마을 사람들도 파도에 휩쓸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수가 무릎 꿇고 있는 언덕 위 그 좁은 자리만은 파도 한 점 닿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한수는 눈물을 쏟으며 바위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차디차던 바위 표면에서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던 돌결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위 안에서 가느다란 손 하나가 천천히 뻗어나왔습니다. 옥분의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몰려와 영진항 앞바다를 통째로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부부의 사랑이 마침내 바다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릉 영진항 북쪽 방파제 끝에는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파도를 향해 매섭게 버티고 선 매바위와 그 곁에서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북바위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겨울 파도가 사납게 달려들어도 두 바위는 절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항상 나란히 같은 방향,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진리 사람들은 이 두 바위를 한수와 옥분이라 부릅니다. 최객주가 한수를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고 옥분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재산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빼앗아 차지했던 집도, 창고도, 곡식도,
그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영진항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어부 부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바닷가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영진항의 어부들은 새벽배를 타고 나가기 전 반드시 이 두 바위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그물이 평소보다 훨씬 묵직하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어 거북이 한 마리를 살린 옥분의 마음이 비바람 속에서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남편을 기다린 옥분의 기다림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사랑과 신의는 사람을 신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물로 쌓아 올린 탑은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세운 바위는 천년의 비바람에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 밤 영진항의 파도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조용히 흘러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 두 바위는 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